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명연대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 지금 다른 주자들 사이에서는 워낙 강력한 주자다 보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주자들을 중심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목소리이긴 한데 과연 이번 대선에서 반명 빅텐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한 답들을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세 분이 좀 쓰시는 동안 제가 오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 나온 반 이재명 빅텐트론과 관련한 그 말들을 좀 모아봤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절박한 문제여서 반명 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인물들까지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 당선 때 위험하다.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그래픽 안에는 없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위해서는 뭉쳐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윤희석 대변인부터 차례대로 좀 들어볼게요. 아예 퍼센트를 쓰셨는데 가능성이 반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 보수 진영은 무슨 뭐 빅텐트라든지 이렇게 바깥에서 연대에서 뭐 후보를 뽑는 과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예. 보수는 진보 없어요. 쪽은 뭐 항상 그놈의 원탁회의. 지난번에 근데 윤석열, 안철수 두 분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걸 빅텐트라고 볼수 두 분이 만나서 그냥 한 거잖아요. 아, 예. 송교보 빅텐트라고 텐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관자가 있고 룰에 따라서 어떤 뭐 당에서 선거하듯이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진보 진영이 잘하죠. 원래 소수였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50% 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을 가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울타리가 아닌 바깥에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99% 저희 당 밖으로 나가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뭐 그 밖에도 몇 분이 계시고, 또 반명연대라고 명명을 하면은 이낙연 전 총리. 대표, 예. 그분도 그 새미래민주당 그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뭐 한 보도에 따르면 17일에 개헌과 관련된 뭔가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원동력 삼아서, 그쪽의 힘을 원동력 삼아서 뭐 빅텐트를 꾸리자라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다면 저희 당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뭔가 진짜 반명연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러프하게 50%로 썼습니다. 네. 김철근 총장은 안 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제3지대에 계신 거잖아요. 네. 개혁신당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해서 연대한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겠죠. 우려도 많고. 예. 그렇지만 과연 연대를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 저는 전혀 가능성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로 하는 선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갖고 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로 갖고 선거를 하는 선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선거를 왜 해줍니까? 예. 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넌센스고 웃기다고 봐요. 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후보가 누구든 간에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에게, 저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만들게 한 정당인데 그 정당의 후보들이 모여서 무슨 상대 정당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한 연합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럼 무슨 연합인데요, 그게? 아예 후보를 냈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의도에 굉장히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런 대선판은 처음 봅니다. 예. 중립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관리해야 되고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네. 정말 한 60일 정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통령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세상에 대통령으로 다시 나오라고 촉구를 하고 네. 의원들이 무슨 54명이 뭐 서명을 했다는 식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유력 모 의원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어느 당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국민의힘이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텐트 해야지. 딱 이 얘기를 하길래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반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54명의 의원들이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예.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무소속일 텐데 이미 경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무소속일 텐데 54명이 탈당을 해서 도와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의사가 있으면 혹시 출마를 할지 모르겠으나 혈혈단신 지금까지 공직에만 있던 30년 넘게 공직만 하던 분이 정치판에 그것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주라.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 출마하면 네. 일주일도 못 견딘다. 일주일도 못 견딘다. 예. 저희가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는 이따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빅텐트 가능성에 한덕수 총리를 넣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반 이재명 그 빅텐트의 그 연대는 심지어 이낙연 총리까지 전 총리까지 얘기하는 네. 이런 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예? 너무 많이 뒤섞여 있어가지고 아니 완전히 실현 자탕이죠, 가능성도 자탕. 낮고. 네. 그리고 이렇게는 국민들이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반드시 패배하는 연대입니다. 네. 패배하는 연대를 왜 합니까? 네. 제가 꼭 혼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50%라고 쓴 거밖에 없는데 막걸리를 한 사발 막는. 네, 알겠습니다. 뭐 민감하시네. 이준석 역시 후보도 아니요, 저는 빅텐트에는 그렇게까지- 관심 없다. 이준석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약간 같은 결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김주호 대변인이 들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웃고 계셨는데 아니- 내란 텐트라는 표현까지 좀 쓰셨네요. 아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집권은 국민의힘이 했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자꾸 심판한다고 하는지. 사실은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국전이 파탄나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도 안 하고 지금 어제도 재판정 가가지고 빠득빠득 본인은 잘했다, 메시지 계엄했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은 적어도 분명한 입장. 근데 이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엄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계엄 지지는 아니라면서도 탄핵은 반대를 그러니까- 했고 그리고 그 헌재 결과도 기각 또는 각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셨던 분들이죠. 이분들의 입장이 사실상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들이고,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뭐 이념, 진영을 뛰어넘은 그런 합종 연행을 하겠다는 건데 네. 명분이 그럼 뭐냐? 내란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윤석열을 다시 도모하기 위한 거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빅텐트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텐트를 쳐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탄압하려고 계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당을 뭐 이렇게 한번 도모하겠다, 이렇게 국회까지 쳐들어온 건데 네. 이런 분들이 계엄과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정리를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다시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내란을 추정하는 건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토론 과정이 있겠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입장을 각각 물어보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반명 빅텐트라고 하면서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얘기만 모아오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내란 텐트는 필패다 이런 말을 주신 것 같은데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빅텐트를 누가 판을 짜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과는 완전 달라질 것 일단 같은데. 이제 저희 당에서 어느 분이 후보로 될 거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지금 이제 내란 텐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개헌과 내란을 완전히 똑같은 그런 이미지로 자꾸만 국민들께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서도 내란에 관련한 어떤 결정이 나온 게 없으니까 뭐 정치적으로 내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맞아요. 그 내란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다른 용어로 써주시기를 바라고 네.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 거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그럼 이제 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냐라는 전선이 생길 거고 그는 이제 저희 당에서도 생길 것이고 그런 여부에 따라서 빅텐트라는 게 있게 되면은 그 빅텐트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해질 거고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반 이재명 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반 이재명이 이재명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꼭 또 뭐 계엄에 관련한 생각으로 다 나뉜다 그렇게 또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성격이 이제 조금 더 강화돼서 국민들께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계엄에 관련해서 또 탄핵에 관련해서도 기존의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는 달라야 되겠죠. 이게 근데 그 각자 그냥 계속 완주를 하게 되면 지난 2017년 대선 때처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당선되긴 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을 다 총합을 해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넘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계속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반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반대 같습니다만 좀 정책 노선에 있어서는 개헌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를 좀 띄워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미 8분 능선을 넘어서 네. 시간이 가면 본인이 대통령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모든 변수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전략은 침대 축구 전략을 쓸 건데 침대 축구. 예. 그러니까 이른바 토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해놓은 3번의 토론 외에는 언론사가 하는 토론 다 거의 거부할 거고 가능한 변수를 다 사라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개헌론이 안 된다. 그다음에 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본인의 주장만 투영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출마 선언도 기자들 안 만나고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보냈잖아요. 그럴 정도로 각별하게 변수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사실 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뭐 3년짜리 대통령을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장난하듯이 임기를 3년으로 하자 뭐 5년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3년으로 연대해 갖고 그게 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너무 그게 조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지. 나와서 마치 살짝 비껴서서 돌아가면은 국민들이 모를 것처럼 네. 제가 보기엔 국민 사기극이거든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정면 승부, 되게 비관적이시다, 그렇죠? 예, 정면 승부 해야 되고요. 예. 또 혼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각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비전과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고 네. 국민을 설득하고 그 과정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자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갖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으로 사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을 능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을 우리가 손으로 뽑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우려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막으려면 지금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있죠. 왜? 이재명 대표가 총통이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용인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 다 모여서 하자? 그건 절대 될 일도 안 되는 그런 선거 전략이다. 오히려 전략적인 네. 미스일 수 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을 좀 그 김지호 대변인의 맞춤형으로 드릴까 해서 제가 좀 보니까 아까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 마치 정권을 잡으면 엄청나게 폭정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좀 이재명은 무서운 존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래서인지 오늘 이재명 전 대표가 그 유시민 전 장관과의 대담 공개된 걸 보니까 살면서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본인을 겨냥한 그 얘기를 아는 것처럼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제가 2008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제가 뭐 시민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낙선운동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이 예, 그때는 잘 일면식이 없을 때인데 그때는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되는 그런 공약을 내걸어서 낙선 운동도 하고 연설을 할 때 저희 측 인사들과 가서 막 야유도 보내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하는 공약들을 다 받아들이고 성남시장일 때 다 이렇게 공약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지지자가 돼서 여태까지 왔거든요. 제가 2018년부터 쭉 함께 했었는데요. 네. 최근 1년 전까지 저희가 뭐 2018년 여러 가지 당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저희 참모들은 저희한테 좀 위해를 가한 당내 인사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뭐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직 인사를 할 때도 치우침 없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두 분 선배님들 하신 얘기, 저는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진영의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을 일단 결집을 시켰고 아까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 하신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 결국은 약한 진보, 중도 그다음에 약한 보수층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끼워낼 것인가 보완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을 지난 1월부터 계속하고 있고 그게 결국 지지율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 내에서도 반탄이냐 찬탄이냐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왕따시키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예. 몰아붙이고. 네. 저는 뭐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1등 후보, 2등 후보, 뭐 김문수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면 1등 후보를 공격해가지고 뭔가 나아가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소수파라고 생각해서 그 공격을 해서 그 다수파인 반탄 후보들의 그런 후보들을 빼앗아 오는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내부 정리부터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빅텐트론 얘기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조차도 빅텐트론에 대해서 왜 스토커냐, 내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마라. 관심 그럴 없다. 정도로 화를 내고 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중도층이 있거나 여지가 있을 때 빅텐트론이지 그냥 예전에 했다고 해서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저는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지호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본인을 향해서 공격했던 사람까지도 당시에 공격했던 김지호 대변인까지도 품은 사람이 맞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 보면은 본인 공격했던 사람들 공천에서 막 날아가는 거 보면 그건 또 의아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지호 저 대변인이 정말 낙선운동 한 게 맞느냐? 저는 그걸 봐야 되겠어요. 뭐 하셨다니까. 네. 뭐 어쨌든 그럼 이제 사람이 변했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 과거 한 십몇 년 전에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공격했던 사람 어떻게 했는지. 박용진 4번이나 잘랐어요. 4번이나. 그래서 자기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을 하루 만에 그냥 보내가지고 국회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분인데 그 얘기를 왜 꺼냈어요? 제가 이렇게 공격할 줄 알면서. 물어보셔서 답을 한 건데요. 네. 그래요? 그럼 더 어쨌든 정교하게 김지호 하셔야지. 대변인이 겪은 일화도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합니다. 네. 제가 안 봤을 변해요? 때는 아. 안 변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뭐 페인팅을 좀 쓰겠죠. 근데 실제로 본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 야당 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은 공천권이거든요. 네. 그 공천 때 비명 행사는 설명이 안 돼요. 음, 그리고 실제 이제 그 비명 행사가 돼서 당시에 총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아. 조국 당이 생기면서 뭐 비례는 조국, 뭐 지역구는 민주당 이렇게 지민 하면서 비조. 그게 먹히면서 사실은 세트로 비례를 찍으러 갔는데 지역구는 민주당 안 찍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 건데. 조국 혁신당의 덕을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잔인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네. 뭐 그런 걸 보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께서 살아온 인생사를 쭉 보면 진짜 간단치 않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근데 본인은 계속 너무 악마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다 하시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도 내가 오래 겪었는데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니, 하셔가지고 실제로 네. 뭐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대부분의 정권이 바뀌면은 전임 정권에서 활약했던 공무원 인사를 뭐 좌천시키거나 뭐 아니면 등용하지 않고 한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기회는 주십니다. 기회를 주는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 돼서 또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직책이나 위치로 바꿔주고 네. 어쨌든 기회는 다 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한번 겪어보시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은 제가 네. 보증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정치 보복을 하고 그다음에 갈라치기 정치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만 배제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몇 명의 당대표가 떨어져 나갔고 한동훈, 또 지금 여기 두 분 보고 하시는 예, 말씀이시죠? 최측근인 한동훈 대표하고도 결국은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지난 총선에서 172석 압승했죠. 그리고 나서 당대표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렇게 갈라치기하고 배제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국민 지지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지금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겪어보셔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경선을 하긴 하는데 결과가 많이 궁금하지는 않아서요.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좀 해볼게요. 1차 경선을 통과할 4인방이 누구인가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경선엔 불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4명이 과연 누구일까? 뭐 계속 기사 나오는 걸로는 3명은 좀 굳어진 것 같고 4위 싸움이 좀 치열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질문이 그럼 질문이 그래서 4명이 4명이 누구일까입니다. 누굽니까? 다들 쓰고 계신데 네. 일단 두 분은 의견이 엇갈리신 거고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에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뭐 사실은 지금 지지율로는 홍준표, 김문수 전 장관님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이제 홍준표 시장 그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자들한테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뭐라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조금 연세가 있는 정치인들이 좀 참을성이 없다, 참을성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고함 지르고 면박 주고 화내는 모습을 보고 네. 아니 이분 왜 후보로 나왔는지 그 근데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친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게 저희 채널의 후배 기자거든요. 아니 한 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다 아니 그런데 욕쟁이 할아버지처럼 아니, 화를 내는 아니 거. 당신 예. 기자 생활 몇 년 했어요?
뭐 7년 했다 그러니까 7년 했는데 그따위 질문을 해? 아니 이게 정말 홍준표의 기자들은 캐릭터예요. 아니 캐릭터가 아니고요. 아니 제가 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요새 MG 그치 존중은 해줘야죠 MG 기자한테. 세대한테는 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님은 예. 이게 인터뷰할 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처럼 뭐 물어보면 더 갑자기 해요 더. 그래요? 여보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저는 솔직히 괜찮던데. 제가 그랬나? 봤을 네. 때는 인터뷰를 많이 하셔라.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통이 잘 안 선거 된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네. 표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두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탄핵했으니까 그래도 따뜻한 눈빛을 계속 보내고 같이 있습니다. 끌고 들어가시는데. 예. 아 뭐. 네. 그 나경원 의원은 왜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나경원은 뭐 오늘 보니까 드럼통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홍보하고 네. 이러는데 아 그 의지 뭐 이분이 각종 선거는 다 나오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의지를 보고 뭔가 좀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심이 움직일 것 같다. 그 정도 드럼통까지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캠프 구성원들 보니까 친윤 의원들로 쫙 깔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판 뒷심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나경원 의원은 아니고 나머지 세 분은 똑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것 같다. 과거의 어떤 사심이 있는 인연 건데, 때문에 제가. 사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사실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분이 한 자리 놓고 굉장히 마지막까지 경쟁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표가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분들하고 좀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네. 그 나경원보다는 안철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두 분이 경선에 불참을 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 이분들은 그 대체로 탄핵에 찬성한 기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상당히 가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에게도 상당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서초동 사저가 관심을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당히 좀 조종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래요. 이분들은 본인이 원치 않은 사람을 꼭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좀 반작용을 일으켜요? 예, 그 원치 않는 이재명 그 후보도 네. 대통령 빠른 조기 대선을 만들어 갖고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예. 지금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제일 안 좋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준석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아니 이른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서를 만들어 갖고 흔들어 대는 바람에 결국은 오세훈 시장도 드랍하고 유승민 전 대표도 드랍하면서 결국 가장 큰 득을 보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그 반작용으로 네. 결국 그 득을 보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원치 않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참 기술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이 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뿌듯합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도 한홍 김나 쓰신 거 보니까 김지호 대변인과 의견이 같으시네요. 그렇죠. 나머지 세 분은 이제 아마 같을 거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냐 나경원 의원이냐 그 중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네. 적어도 당내에서는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세가 확고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당대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당선은 안 기본적인 되지만 득표는 있으니까. 있어요.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저희 당 사람으로 보는 분들보다 아직은 그쵸. 좀 이질감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벽을 못 뚫는다. 예. 4인 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 중에서 또 1, 2위를 놓고 결선을 하게 되잖아요. 한 네. 명의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할 경우에는 그쵸. 결선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시죠? 어떠신가요? 그럼요. 결선을 아예 없애려고도 해요. 그래요? 지금 와서 할 수 50 넘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룰을 모르세요? 룰은 알죠. 네. 근데 50이 이거 넘을 수 있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썼잖아요. 제가. 아, 50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경선 얘기 좀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중간중간 이분 얘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가 65%인데요. 세 번째로 드릴 질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될까? 뭐 현 시점을 써주셔도 되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될까라고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65%라고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오늘 아침에 정치 시그널에 나왔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부여된 소명을 다하겠다. 지금 일단 통상 전쟁에 있어서의 좀 협상에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출마론을 띄우는 분인데 뉘앙스가 바뀌고 있어서 65%까지는 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윤희석 대변인부터. 예. 출마하실 수 있는 확률은 한 30%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막 부추기면. 그런데 결국은 이 0 쓴 거는요. 완주는 불가능하다. 출마하시더라도. 뭐 당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선 완주는 예. 불가능할 그러니까 것이다. 투표지에 이름 올라갈 수가 없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시나요? 출마는 할 수 있죠. 사표 내고 출마해서 출마 선언하고 밖에서 이제 후보 등록하고 뭐 5월 뭐 언제까지 활동을 할 수는 있겠는데 예. 명분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마하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올 그 공격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해야 되는 권한대행이 본인이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 관리를 하다가 심판이 갑자기 타임 부르고 옷 갈아입고 선수복으로 갈아입고 마운드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더 하나는 뭐냐면 자 대선 나가는 사람들은 자 본인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겠다 뭐 그런 게 명분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현직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관두는 순간 국가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혼란시키게 하면서 출마가 되는 건데 그 목표하고 어떻게 그 양립할 수가 있겠어요? 예. 거기서 못 견딘다. 예, 저는 못 견딘다고 봐요. 네. 김철근 총장은 초반에 어떤 확률은 높은데 결과는 똑같네요. 49에서 0으로 갈 것이다. 그 지금 고심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뭔가 어떤 암묵적인 압박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집에 계시는 그 사모님의 그 권유나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권한대행의 사모님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할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우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해서 뭐를 해보고 싶다,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강력한 뭔가의 의지가 있어야 그 본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고 그것을 수용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권력 의지가 실제로 안 보이고 그런 권력 의지를 가졌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로 삶을 살아왔던 거고 저는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들어왔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박수홍 의원이 지금 뭐 주장하는 것처럼 54명이 당내 경선에서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출마는 하라 그러고 국민의힘에 있는 54명의 의원 중에 단 한 명도 탈당을 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혈혈단신 당신 무소속으로 나와서 캠프 꾸리고 본인 돈 다 대서 그래서 살아서 돌아와서 우리 당에 후보 단일화 해주라. 예.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어떤 세력이 가면 뒷받침해 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54명의 의원님들이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마를 종용하려면 그분이 무소속이면 본인도 탈당을 하시고
도와주면서 그 결기를 가지고 뭘 해본다 하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느끼겠어요. 본인들은 찬바람 쐬기 싫고 당내에 다 앉아 있으면서 당신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살아와서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줘. 이게 말입니까?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어서 만약에 서령 결심을 하고 나온다고 치더라도 열흘을 못 걸 것 같아요. 열흘을. 반기문 전 총장처럼 될 거다 이런 예상하시는 예, 분도 그럴 많잖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일주일이라고 하셨는데 사흘이 늘었어요. 열흘 못 간다 이거죠. 열을 못 간다. 열흘 못 가는. 예, 김주호 대변인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는데 반 정도의 확률은 있을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저도 뭐 안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띄우니까 네. 뭐 제가 국민의힘 사정을 어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지금 언론 지면에 나오는 보도량이나 네, 강도를 보면은 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히 친윤 의원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많이 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 50% 잡았는데요. 아,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가도 전문직입니다. 이렇게 경험 없고 성과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3년 만에 우리가 대선을 다시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후보들이 뭐 물론 저도 비판하고 하지만 나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말로 날로 먹는다 그러는데 네. 꽃가마 타고 그것도 108석이면 거대 정당인데 공당의 후보가 되려는 마음 자체가 저는 조금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에 54명의 국회의원이 자당 후보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자당 후보들이 그래도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본인이 후보로 못 나서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캠프에 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근데 지금 경선 캠페인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희화화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지난번 공천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오늘까지가 후보 등록이니까 당연히 경선에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식의 추대론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한덕수 띄우기와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테마주의 주가 조작 같다 이런 비유를 좀 하셨더라고요. 그럼 누가 좀 의도적으로 띄운다는 건데 조작 세력이 누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까지야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예. 근데 뭐 주가 조작이라는 게 원래로 보면은 어떤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종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테마주로 좀 달라요. 그냥 뜬 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건가요?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한 50명 가까운 의원들이 오 시장을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 시장 주최 어떤 뭐 모임에 개헌 관련한 모임에 뭐 48명 뭐 참석했다고 숫자 다 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 모임할 때 56명. 일단 그것만 해도 저희 당 의원 수에 거의 필적을 해요. 근데 중간에 겹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상당수가 겹칠 것 같은데요? 상당히 겹쳐요. 네. 그러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한덕수 총리 쪽으로 가서 54명이라는 또 숫자가 나요. 그것도 아마 상당수 겹쳐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캠프에서 예. 돕고 계시는 분도 있을 이 것 같아요. 숫자만 더하면 저희 당 의석수 300이 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르르 그래서 여기도 뭐 샀다가 뭐 여기 했다가 여기 대기 걸어놓고 여기 뭐 공매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예. 1초 이 수익을 못 얻잖아요. 네. 진득하게 하나 딱 놓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그걸 해야지 여기저기 하다 보면 단타 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 국회의원들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하다가 이제 장외 주식까지 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니까 네. 혼탁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테마주 등락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예, 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행태를 말씀하신 거군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자신 있으면 나와라 이런 반응이신데 양파 껍질 벗기듯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재탄핵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앞으로도 안 하겠죠? 재탄핵은?
아니, 탄핵을 유도했는데 유도한 탄핵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원하는 대로 돼서 나를 탄핵시켜 준다는데 그럼 사직하고 그 길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이 알기 때문에 탄핵보다는 다른 식으로 고발을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은 꽃놀이패입니다. 사실은 꽃놀이패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든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히려 판이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금 깨알같이 또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책을 들어보세요. 후보는, 예. 이준석 아이, 3파전을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15 이상의 룸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1대1로 붙여놓잖아요. 20% 이상 차이가 다 나버려요. 오히려 네. 제3지대 후보가 좀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남아 있는 것이 당연히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두렵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현상을 3자로 갔을 때 3자로 가면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 거예요. 예. 싫을 거예요. 네. 저기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십시오. 그 누군데요? 좀- 국민의힘 아니, 후보인가요? 지금 삼자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다 웃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안합니다. 아니 미안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두 가지 프레임이 돈다고 했잖아요. 이 프레임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국민은 절대 이번 대선만큼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부 검사 출신의 초짜 정치인 대통령 못 만듭니다. 그건 국민들이 내리에 딱 찍혀 있어요. 검사 캐릭터가 겹친다. 네,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려고 하겠지만 예.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힘도 선거를 할 때 판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다고, 그다음에 세력이 작다고 이렇게 얕보다는 큰일 납니다. 저는 그 검사라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안 되거나 대통령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한동훈 대표야말로 우량주인 줄 알았는데 테마주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할 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당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 공천권도 줬고 당대표로서 총선 이끌었는데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결과를 처음에 못 내놨어요. 그 두 번째, 본인이 당대표로 또 출마했잖아요. 결과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원래 테마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차면 그게 삼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뭔가가 됐을 때 성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미 두 번이나 대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표현을 한 대표가 좀 잘못 쓰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석 대변인의 말을 짧게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총선 때 공천권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계엄 때문에 이제 결국 뭐 당대표도 쫓겨난 건데 그거야말로 뭐 한 대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은 뭔가 이 우량주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회계연도 하나도 안 찼어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사이에 이렇게 됐으니까 그 회계연도 채울 기간은 생기지 않을까요? 뭐 경선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이 한동훈 대표의 테마주냐 우량주냐 이 논란은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